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그 중독 자체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독이 돼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들일까요? 알코올 중독에서 뇌 손상이 있듯이 게임 중독도 그렇게 그 약물 중독과 다름없이 그 뇌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그 하루에 24시간 있는데 청소년기나 아동기에는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학습이나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때에 그 시간을 줄여서 게임을 많이 하고 인터넷을 많이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그 준비, 역량을 키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결국 소외되고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사회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토록 상황이 심각한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관계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관계부처에서 대책들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랜 그 협상 끝에 결정이 난 것이 심야 시간대에 16세 이하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시간상으로 그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될 시간에 0시부터 6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16세 이하에 대해서 강제적인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18세 이하 조금 더 높은 연령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셧다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제도는 실효성에 대한 것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대로 실효성이 있게 셧다운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점은 어떨까요? 그 뭐 100%를 완벽하게 그 제도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 안에서 또는 개인의 그 영역 안에서 PC, 온라인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최소한의 그 규제라고 보고요. 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인터넷 게임에만 몰입하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이 그것만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다른 활동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게임도 하는 것을 그런 세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남는 문제가 이 온라인 게임 그 중독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국립시설이 최초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미래디딤센터라는 그 국립시설을 여성가족부에서 그 첫 삽을 떴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물론 본인의 동의하에 그 치료를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짓고 있어서 2012년에는 그것이 경기도 일원에 하나 그 오픈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기공식에도 갔지만 그런 시설이 경기도에만 꼭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죠. 네. 전국에 적어도 시도별로 하나씩은 그런 치료 보호 재활 시설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또는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청소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정부가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게임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로 여쭙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것을, 청소년 문제 가운데 성범죄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비행의 주체가 되는 성범죄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체로 상습적으로 그런 성문제에 가해자든 피해자로 개입되는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보면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네. 결손 가정이고 또는 빈곤하고 또는 학교에서 중도 탈락을 했고 가출을 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그것을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취약계층에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그런 문제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이 문제하다라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문제다. 그 문제되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정책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방향이랄까요? 기조랄까요? 공감하겠습니다. 결국 취약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보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좀 더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계층에 있는 그런 비행 청소년 또는 비행 가능 청소년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져야 할까요? 네, 사법당국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대책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컨대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파견한다든가요. 또는 알다시피 성폭행자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켜서 그 사람이 추적한다든가 양형을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삶의 현장에서 그걸 미리 예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돌봄이 들어가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스스로 그 아이들을 감독하고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정 기능이 좀 취약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 정책적으로 돌보아주는 정책이 들어가는 아웃리치 정책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필요해요 하고 아이들이 잘 호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 어떤 집안에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 하는 것을 사회